임경업 장군의 탄생에 얽힌 낭매화터 전설. 남한 산성의 서문인 우익문을 나서서 산등성이에 오르면 낭매화터라고 불리는 큰 무덤이 하나 있는데 그 무덤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의 일인데 한양의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사는 임도령이라는 총각이 있었는데 가세가 날로 기울어 끼니마저 제대로 잊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얘야,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헌책뿐이구나. 네가 과거 공부도 해야 하고 장가를 들어야 하는데 고생이 심하구나. 이 어미가 못나서 고생을 시키는구나. 어머니 걱정 마셔요. 제가 어린아이도 아니니 과거 시험을 보더라도 어머니 끼니 걱정은 하시지 않도록 하겠어요. 네가 무슨 재주로 끼니를 잇겠느냐? 차라리 광주 고을에 살고 있는 외가댁에 가서 외삼촌에게 쌀감 하나 보내주면 핵곡식이 날 때까지는 지낼 수 있을 테니 그리 하자꾸나. 임도령은 이튿날 아침 길 떠날 행장을 갖추고 나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임도령 어머니가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너희 아버지가 나타나서 매화꽃이 활짝 핀 나뭇가지를 주더라. 내가 장원급제라도 하려는 건지 모르겠구나. 아니면 조상이 보이면 불길하다는 말도 있는데 불길한 징조인지? 임도령은 그럴 리 있겠냐며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길을 나섰는데 짧은 해는 임도령이 남한산에 이르렀을 무렵에는 아주 캄캄하게 저물어 버렸습니다. 아침부터 굶고 나온 임도령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는데 산속의 어두움은 평지보다 더욱 짙었고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일더니 억수 같은 비와 함께 광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임도령은 큰일이 났다고 당황했는데 날씨까지 사나운 산속의 어두움은 칠흑만 같았고 허둥대다 보니 그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산속을 헤매고 있던 임도령은 문득 비바람 속에서 반짝이고 있는 불빛 하나를 발견했는데 앞뒤 헤아릴 겨를도 없이 불빛을 향해 달려보니 초갓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임도령이 급히 주인을 찾았더니 기다렸다는 듯 방문이 열리며 나타난 사람은 묘령의 아리따운 처녀였는데 깊은 산속에 집이 있는 것부터 괴이한 일인데 묘령의 처녀 혼자 살고 있으니 임도령은 머리끝이 쭈뼛해졌습니다. 그러나 처녀의 자태가 너무도 아름다워 차츰 황홀감에 사로잡혔고 설사 이 여인이 천년 묵은 여우나 도깨비의 화신이라고 하더라도 도망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이 밤중에 산속에서 길을 잃으시다니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지요. 날이 새면 소녀가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처녀의 말에 이미 제정신을 잃은 임도령은 홀린 듯 방으로 들어갔고 처녀가 차려다 주는 진수성찬의 저녁밥을 먹은 뒤 그녀와 더불어 하룻밤의 뜨거운 정을 나누었습니다. 처녀가 자기가 산속에서 혼자 살게 된 것이나 임도령이 길을 잃고 산속을 헤매게 된 것이나 모두가 하늘의 옥황상제의 뜻이며 두 사람의 만남도 옥황상제가 점지해준 인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용녀는 임도령을 빨리 떠나라고 채근했고 임도령은 못내 아쉬워 하룻밤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는데 인연을 맺었는데 이대로 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낭자는 아직 부부의 연이 아니니 어서 가던 길을 가라고 했고 임도령은 못내 아쉬워하며 며칠 더 묵어갈 것을 청했습니다. 도령님, 하룻밤만 더 묵어가시고 사흘째 되는 날은 반드시 떠나시지요. 다만 낮 동안 산성 안의 암자에 가서 글공부나 독경을 하시다. 제가 모시러 하면 저하고 같이 오셔야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신다면 하루 더 쉬게 하겠습니다. 임도령은 이를 약속하고 산성에 있는 암자로 갔으나 용녀가 보고 싶기도 할 뿐 아니라 용녀가 부탁한 것에 궁금증도 생겨 떠났던 지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며 자신이 온몸이 옥죄어 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구렁이에 의해 감겨 있었고 구렁이가 붉은 혓바닥을 날름대며 도령을 향해 입을 벌렸고 그때 다른 구렁이가 나타나자 구렁이는 몸을 풀어주고 처절한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이 드니 용녀가 상처투성이로 쳐다보면서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날이 밝는 대로 떠나시지요. 저는 옥방에서 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도령님이 잘 되도록 도와드리겠다고 한 후 자취를 감추자
임도령은 하는 수 없이 처녀와 이별하고 그 집을 나섰으나 도저히 처녀를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를 가다 임도령은 처녀를 향해 다시 발길을 돌릴 그때였는데 어디서인 산이 쩌렁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도령 듣거라. 나는 이 산의 산신령이다. 내가 품고 잔 여인은 이 산의 백년 묵은 암구렁이니라. 뒤돌아보지 말고 어서 길을 재촉하라. 임도령은 비로소 처녀의 정체를 알았지만 어젯밤에 그 황홀했던 전경을 잊을 수가 없어 처녀의 집으로 돌아왔더니 어찌된 일인지 초가집은 간 곳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해묵은 고목한 그루가 서 있었으며 고목 밑에 머리를 풀어헤친 어젯밤에 그 처녀가 하늘을 쳐다보며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돌아오셨습니까? 산신령의 말대로 저는 500년 묵은 암구렁이입니다. 그러나 도령님과의 어젯밤 인연으로 이제 허물을 벗고 승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승천한 뒤 이곳에 비늘 3개가 떨어질 것이니 그 자리에 임도령의 묘를 쓰십시오. 그러면 후일 자손 중에 유명한 장수가 태어날 것입니다. 싸늘한 눈으로 임도령을 돌아보며 처녀가 말했고 빨려 들어가듯 곧 하늘로 올라가 버렸는데 과연 비늘 3개가 떨어졌고 비늘은 떨어지자마자 매화나무로 변했습니다. 그 후 임도령은 장가를 들어 다복한 가정을 꾸리다가 죽었고 죽을 때 암구렁이 처녀의 말대로 남한산의 매화나무터에 묻어 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그 유언대로 임도령의 묘를 썼는데 과연 자손 중에 유명한 장군이 나왔으니 바로 임경업 장군이라는 것으로 지금은 그때의 위치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억울하게 매장된 임경업. 임경업은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친명 배청파 무장이었는데 판서 임정의 7대손으로 충청도 충주에서 출생했고 한때 평안도 개천에서 유아기를 보냈으나 1602년 충청도 충주 향리에 귀향했습니다. 그 후 충청도 충주에서 자랐고 19세인 1612년 진사시에 합격 후 1618년 2살 아래의 친아우 임사업과 함께 때 무과에 급제했으며 1624년 이괄의 난 때에는 반란군을 토벌해 1등 공신에 책록되었습니다. 1633년 청북 방어사 겸 영변부사에 등용되어 북방 경비를 튼튼히 하기 위해 의주에 있는 백마산성을 다시 쌓았습니다. 당시 누르하치가 만주 대륙을 통일해 후금이라 칭하고 명나라와 조선의 싸움을 자주 걸어왔는데 후금의 소규모 부대가 국경을 넘어오자 여러 번 격퇴해 되돌려보냈습니다. 조선 조정 내 친명 인사의 한 사람으로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주었으며 임경업은 명나라를 위해 오랑캐를 무찌르는 것으로 보답해 명나라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인조 14년인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의주 부윤으로 백마산성에서 청나라 군대의 진로를 차단하고 원병을 청했으나 김자점의 방해로 결국 남한산성까지 포위되었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 발발 직후 다시 여진족이 침입했는데 그는 백마산성에서 후금 군사들의 기세를 꺾어 놓았으나 적은 백마산성을 피해 서울로 공격해 들어와 조선은 제대로 싸움도 못해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가 조선의 원병을 청하자 자신의 뜻과는 달리 명나라와 싸움을 해야 되었는데 명나라에게 사람을 보내 본심이 아님을 알리고 이쪽 전략을 알려주어 피해가 적도록 했습니다. 또 의주의 물자가 불안정하자 밀무역을 했는데 이를 계기로 인조가 임경업을 파직시키자 조선에 더 머무르기 힘들게 된 임경업은 1643년 명나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청나라에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자 탈출해 끝끝내 승려 행세로 변복을 하고 명나라로 건너가는데 1643년 명나라의 총병이 되어 청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이미 기울어져 명나라 숭정제가 목매어 자결했고 천도한 남경마저 함락되어 정세가 바뀌자 임경업도 도망가려 했으나 체포되어 북경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청태종은 임경업을 설득해 부하로 삼으려고 했지만 임경업은 끝내 이를 거부했고 국내에서 좌의정 심기원의 모반에 임경업이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보고를 접한 1646년 인조는 임경업을 신문하기 위해 임경업의 환국을 요청했고 순치제는 그를 내주었는데 인조 친국 과정에서 심기원과는 아무런 관련 사항이 없다는 사실이 점차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임경업을 시기한 김자점이
나라를 배신하고 남의 나라에 들어가 국법을 위반했다며 형리들을 시켜 장사를 시켜버렸습니다. 사후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김자점도 몰락하고 북벌론을 주장하던 송시열, 윤휴 등이 집권했으나 청나라의 비위를 거슬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의 신원, 복권 주장은 번번이 묵살되었습니다. 숙종 23년인 1697년에 복관되었으며 충주 충렬사, 선천의 충민사 등에 배향되었는데 1726년에 호서지방 사람들이 충렬사를 세웠고 이듬해에 조정에서 사익을 내리고 관리를 보내 제사를 지냈습니다. 임경업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민중의 보상심리로 영웅의 죽음을 부정하고 민중의 역사인식이 반영해 전설이나 설화 혹은 민담으로 영웅적인 모습과 신격화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임경업 장군신이 흔히 잡귀를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며 무병장수와 태평을 가져다 준다고 믿으며 무당들의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무당은 무신도 형태로 임경업 장군신을 모시며 만신무당은 임경업 장군신의 상징으로 고비전이라는 종이를 오려 만든 것을 신당의 벽에 걸기도 합니다. 임경업 설화는 전국적으로 전승되고 있는데 조선 후기 병자호란 후 연평도를 지나던 임경업 장군이 살을 이용한 조기잡이 방법을 전수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임경업 장군의 탄생에 얽힌 낙매화터 전설이었습니다.